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합격 멘토 황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노동시장론 22년도 3회 기출문제 7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단 시장 가설. 자, 그럼 분단시장 가설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분단시장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노동경제학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노동시장이라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분단, 장벽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하진 않더라. 그 생성 원인은 명확하진 모르지만 보통 분단되어 있다. 노동시장이 분단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노동시장은 분단된다 이거예요. 분단된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는 공평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사람들은 공평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차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내에서도 차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노동시장이 분단되고 노동시장 안에서 차별이 존재하더라. 이게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또는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요, 태생적으로 분단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공적인 고용 기회의 확대나 임금 보조, 차별 대우 철폐를 주장한다. 자, 차별을 얘기했으니까 차별 대우 철폐를 주장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식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맞아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 측면이 아니라 노동 수요 측면의 변화, 인간의 의식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수요 측면의 노력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외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틀렸죠. 내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분단 노동시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1차, 2차 노동시장이 있고요. 1차, 2차 노동시장이 있고요. 이게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에요.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이론이 있죠. 내부 노동시장은 내부와 외부로 나눠진 거예요. 외부. 그래서 분단되어 있다는 게 1차와 2차가 분단되어 있고 내부와 외부가 분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양호한 우리 근로조건, 내부도 양호한 근로조건이에요. 명칭만 좀 다르고요.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2차나 외부는 열악한 겁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한다? 내부 노동시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볼게요. 72번. 자, A국의 취업자가 200만 명, 실업자가 1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할 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 이거 우리 항상 공부했죠. 맞는 공식에 넣어보면 되죠. 자, 경제활동 생산 가능 인구부터 해야죠. 바꿀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는 우리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죠. 취업자, 실업자. 자, 그래서
주어진 값을 다 입력해 보면 됩니다. 자, 취업자 200만 명인데 만 명은 빼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200. 그 다음에 실업자가 10. 비경자 활동 인구가 100이에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취업자 200과 실업자 100을 합쳐서 210이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210하고 100을 더하니까 310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즉 경참률,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은요.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210 나누기 310 곱하기 1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기 누르세요. 여러분 딸깍 딸깍 누르니까 67.7%가 되리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2번. 자, 계산기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암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시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죠? 간단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소 계산기 너무 비싼 거 사시면 안 돼요. 공항용 계산기 사시면요, 그건 또 반출이 불가합니다. 반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공항용 계산기 말고 일반 계산기 내가 쓰기 편한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3번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 교섭의 그 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그러니까 내가 대행해 줬어요. 대행해서 이 노동조합이 임금을 10% 인상시켜줬어. 그러니까 비조합원도 너도 임금 10% 인상됐잖아. 그러니까 회비 내놔. 이거 뭐죠? 대신해 주는 거. 그렇죠. 에이전시숍이죠. 그죠? 에이전시숍이다. 에이전시숍입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74번. 노동 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노동 수요 탄력성이에요. 노동의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건 힉스 마샬 법칙이라고 하죠. 마샬 법칙.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는 뭐였죠? 대공수비였죠. 대공수비. 자, 처음에 첫 번째 대체 가능성. 노동 이외에, 노동 외에,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로서 대체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다? 노동의 탄력성은,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인데 무슨 공급? 다른 생산 요소예요. 다른 생산 요소에 공급 탄력성이 크면 어떻다? 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재화나 상품의 수요 탄력성이 크면 크다. 그래서 그럴수록 그렇네요. 높으면 높네, 낮으면 낮네. 그 다음에 비중이죠. 비중. 노동의 비중이요. 노동의 비중이 높으면 높다, 낮으면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대공수비예요. 대공수비. 우리 어렸을 때 국회의사당 여기 다 여기가 이렇게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권부이 탁 나고 대공수비하죠. 거기서 대공수비, 하늘을 수비하죠. 대공수비. 자, 그렇게 연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맞죠?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총 생산비의 노동의 비용의 비중, 이게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노동의 대체 곤란성, 이게 1번이네요. 그죠?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에 4번 대체 생산 요소의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지 수요 탄력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뭐다? 공급 탄력성. 쉽게 얘기해서요,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공급이 잘 안 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마스크 기계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공급될 때까지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75번. 75번. 자, 이윤국대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은, 자, 효율성 임금이죠. 효율성 임금은 고임금이에요. 고임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임금을 많이 줬더니 어떻게 된다? 효율적이더라. 왜?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왜?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안 나간다고요. 왜? 임금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임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고 돈을 더 많이 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이동이 돼요, 안 돼요? 노동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의 이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AI 기술이 필요한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AI 전문가나 기술자가 안 온다고요. 왜? 돈 많이 주는 데만 있으니까. 그런 실업을 뭐라고 해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구조적 실업이다.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게 구조적 실업이다. 자, 하면서 이론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쌓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사실 문제풀이 같지만 이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사용자의 교섭력은요, 직장 폐쇄 하나밖에 없어요. 옴니원이에요. 옴니원 직장 폐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교섭력은 직장 폐쇄 옴니원 하나밖에 없다. 자, 1번. 기업의 재정 능력이 좋으면 사용자의 교섭 능력이 높아진다. 돈이 많으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2번.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에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 또 교섭력이 세지겠죠. 4번. 비조합원이 조합원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죠. 그런데 3번.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하도급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때, 이건 쟁의예요. 쟁의 행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불리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77번. 물론 그 비조합원한테 일 시키는 건 어차피 직원들한테 일 시키는 거니까. 그죠? 자,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노사관계 이론은 뭐죠? 네, 시스템 이론이죠. 던록교수의 시스템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부, 그래서 노사정이라고 하죠. 노사정.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78번 봅니다. 78번. 다음 중 노동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여러분들. 노동 수요 곡선이 있는데 여기 임금이 있고 여기 노동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고용이 많이 증대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고용이 감소되면 요로 가죠. 그래서 요로 가느냐 요 얘기죠. 그런데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경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건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우리가 보통은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생각을 못 할 수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였죠?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그렇죠. 가다 생수기자, 생수기 사자, 생수기 사자. 그죠? 노동 이론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목이 말라. 그죠? 어려운 공부하면 이게 입이 바싹바싹 마르잖아요. 네, 그래서 가다가 우리 생수기 사자. 그래서 가격, 임금이죠. 그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가격. 그다음에 생산성, 그리고 생산 기술, 그다음에 수요, 상품의 수요를 말한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의 감소, 이거 1번이죠. 그다음에 2번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이거 2번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가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뭘 사요? 기계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3번 생산물 수요의 감소, 이게 3번이죠. 그죠? 인구는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구의 증가는 아닌데, 사실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왜? 많으니까. 그 많으면 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이 인구는요, 노동 공급에 관련된 거예요. 공급에 관련된 거. 인구는 노동 공급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79번. 이중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앞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였죠. 1차와 2차가 있었습니다. 1차와 2차가 있었는데 1차는 양호하고 2차는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걸 골라주시면 되죠. 자, 승진 가능성이 높은 거 1차죠. 그 다음에 2번 결근율이 낮은 거, 열심히 일하는 거 1차죠.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인적 자본을 늘리려는 열의가 강하다 1차죠. 3번 종사자의 고용기간이 짧다, 다 계약직이다, 이게 2차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 볼게요. 80번. 자, 80번 문제는 여러분 그냥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속편해요. 기출비중이 아마도 가장 높은 게 80번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의 후반글자령 상단 부분에서 좌상향으로 굽어진 노동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얘기는 이거죠. 여기 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있는데,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오르다가 이쯤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좌상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후방 굴절인 거죠. 굴절. 그리고 이 기준선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소. 여기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대. 그래서 얘는 소득 효과, 얘는 대체 효과. 암기할 때 뭐예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비싸네.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비싸네. 비싸니까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1번.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증가하려고. 임금이 상승하는데 노동시간을 증가하나요? 줄이고 있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소득 여가 간의 선호체계 분석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했다? 응? 그럼 여기잖아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한 거면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4번.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의지를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소득 여가 간의 선호체계 분석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했다니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했다니까. 요거.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8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재밌죠? 안 재밌나요? 저만 재밌었나요? 자, 여러분들도 좀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같이 즐겁게 공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